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년 4월 6일에 시행이 되었던 한국철도공사에 있어서 차량 및 운전 직렬의 전기 전공 문제에 복원된 항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는 비공개 카톡방으로 이 복원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공개 톡방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원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을 치실 때 이 전기 항목에 있어서 복원하는데 뭔가 조금 관심이 생기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요 QR을 통해서 카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복원된 25문항을 볼 텐데, 솔직히 시험을 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와, 다음에 이거 뭔가 싶은 문제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목적은요, 실제 시험을 치셨던 분들에 있어서 이 출제된 문제가 굉장히 난해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끔 이런 목적을 올린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구나, 간단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부터 보는 내용은 일부가 실제 문항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순서라던가 중간에 지문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중간에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요거는 실제 이걸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요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 부분 참고해서 다시 문항을 한번 더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우리가 어떤 지문을 보고 답을 체크한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면 전기에서 구동력을 얻어서 움직이는 철도 차량을 전기 차량이라고 한답니다. 이 전기 차량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 전기 차량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로 체크하면 네 번째, 조가선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체, 집전장치, 대차, 운행 제어 장치는 이 전기 차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가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전차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이기 때문에 얘는 전기 차량 구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철도 차량을 목표로 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인공 구조물을 철도 선로라고 합니다. 이 철도 선로의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답을 바로 체크하면 답은 트롤리선이 됩니다. 간단하게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철도를 깔기 위해서 집안 공사를 합니다. 얘를 이제 노반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자갈 같은 것들을 막 깔아 놓습니다. 얘를 우리가 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위에 우리가 나무 판때기를 딱 놓습니다. 이놈을 침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레일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철도 선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되지 않는 것은 트롤리선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아래쪽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속으로 운전하는 전기 철도에서 사용하는 복식 커티너리 조가 방식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때 A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이 A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트로퍼라고 부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간단히 살펴보면 요 위에 걸려있는 이 친구를 조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을 우리가 보조 조가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맨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트롤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조 조가선의 이 트롤리선을 지지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이 친구를 우리가 행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은 트로퍼가 된다는 거 눈으로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강체 가선 방식은 터널 천정에 예자를 설치하고 이것에 강체, 이 바를 고정시키고 RM의 전차선을 물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체 가선 방식의 일종의 팁바 방식에서 지지근구에 의한 팁바의 지지간격은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답을 바로 체크하자면 지지간격은 5m가 됩니다. 조금 문제가 좀 거시기하다, 그죠? 자, 윤도로 간단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전차선이 구비해야 할 조건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봤을 때 기계적 강도, 솔직히 요거는 당연히 이놈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는 커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내열성, 내마모성이 커야 된답니다. 이게 뭡니까? 열에 버티는 성질.
마모에 버티는 성질 아니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커야 될 거고요. 전기저항, 그쵸? 전차선은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전기저항은 전기 좋겠죠. 그리고 부식에 잘 버텨야 되겠죠. 근데 인장 강도와 장력, 실제로 얘는 작은 게 아니라 실제 이 버텨야 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차 선로의 조가 방식 중에서 커티너리 조가 방식의 특징이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여러 가지 보기가 있는데 실제 이 문제가 조금 웃겼던 게 실제 앞에 이 3번을 보시면 애초에 이 커티너리가 고속으로 운전한다 라고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단독으로 커티너리 조가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그럼 실상 우리가 요거를 좀 잘 봤다면 답은 이렇게 고속 주행에 적합하더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구나 안에 살펴봐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궤간이란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국제 공인 표준 규격의 궤간을 표준 궤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표준 궤간은 몇 밀리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보기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435mm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철도 레일은 탄소의 함유량이 많은 탄소광을 주로 사용하며 온도의 상승 또는 하강에 따라 물리적으로 신축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런 물리적 신축에 적응하기 위해 레일강의 선팽창 계수 그리고 레일 길이를 고려해서 이음 배부의 레일 상호간에 주는 틈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쨌든 지문은 이런 식으로 길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자면 실제로 레일이 있는데 레일 같은 경우에 이런 재료에 의한 신축성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틈이 뭐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요거를 우리가 유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으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VVVF 제어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물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 때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나마 조금 숨구멍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VVVF는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방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두 번째, 주파수와 전압을 제어할 수 있더라. 다음으로 열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철도에서 전차선로의 가선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가선 방식은요, 가공 단선식, 가공 복선식, 강체식, 제3 궤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접 단선식이 되겠더라. 그래서 1번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차선과 근접한 통선에서 발생하는 통신 유도 장애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5개 보기에 있어서 이 4개의 항목은요 통신 유도 장애에 대한 대책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요거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12번째 보겠습니다. 강체 가선 방식 중 지하 구간에 사용되는 알바 방식에서 장관 내저에 의해 고정되는 알바의 표준 길이마다 연결 공구를 사용하여 연결을 한답니다. 몇 미터마다 연결 공구를 사용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표준 길이마다 연결 공구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연결 공구를 사용하는 길이 자체가 표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알바의 표준 길이는 12m 요 놈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누설 전류가 대지로 유입되는 경우 지하에 매설된 금속체가 화관을 일으켜 금속이 감속되거나 변질되는 현상을 전식이라 한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문구는 요게 되겠죠. 전식의 대책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여기 주어진 5개 보기 중에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실제 2번 문제가 됩니다. 이 전식의 대책 방안으로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변전소 간의 간격을 좁게 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2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은 14번째 문제입니다. 보면 열차가 출발 또는 주행할 때 열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각종 저항들을 열차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열차 저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이런 보기 중에서 지문에 주어진 열차 저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복선 저항이 됩니다.
다음은 15번째 문제입니다. 철도 차량의 목적지까지의 운행 거리를 주행시간과 정차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으로 나눈 값으로서 실제 수송시간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속도는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운행 거리를 주행시간과 정차시간으로 나누었답니다. 실제 이렇게 계산되는 시간을 우리가 표정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요런 또 요상한 문제도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철도 급전 방식에서 직류 급전 방식과 비교한 교류 급전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주어진 선지에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요 놈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전식 현상은요, 교류가 아니라 직류 계통에서 발생을 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 보기 요 놈이 되겠습니다. 대용량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실제 많은 분들이 요 놈에 대해서 이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류 급전 방식이 이 직류 급전 방식보다 이 전기철도에서 대용량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확실하게 2번이 되더라.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교류식 전기철도의 급전 방식은 직접 급전 방식, 흡상 변압기 방식, 단권 변압기 방식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단권 변압기 방식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선지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 답이 되는 것은 뭐냐면 5번째가 됩니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단권 변압기 방식은요, 실질적으로 급전 전압이 공급 전압의 2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런 레벨은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요 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이 많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철도에 사용되는 급전용 변압기로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사용한답니다. 스코트 결선 변압기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주어진 5가지 선지에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권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단상 전력으로 변환한다. 실제 여기에 있는 이 스코트 결선은요, 삼상 전력을 이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얘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이상 전력이 됩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부하에서는 여기서 단상 전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스코트 결선은 애초에 목적 자체가 삼상 전력을 이상으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5번째 보기를 보시면 T자 변압기의 경우 한 권선에 3분의 루트 2 부분에 결선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이 스코트 결선에 있어서 이 T자 변압기는요, 전체 권선에 3분의 루트 2 부분에 이 결선점이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루트 3 부분에 결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 있어서 2번이 요 보기로 나왔고요. 3번이 5번이 요 보기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답이 2개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요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복 답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철도용 직류 급전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5가지 선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것은 실제 4번이 됩니다. 보조 급전 구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직류 급전 계통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교류 급전 계통에 사용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용 전동기로 사용되는 주 전동기는 전차선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 전동기로 사용이 된답니다. 어쨌든 이 주 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보기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것은 4번이 됩니다. 실제 이 견인 전동기로 사용하는 주 전동기는요, 병렬 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지 않나? 그렇죠. 그럼 얘는 맞는 게 되겠네.
근데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병렬 유지한대요. 자, 뭐 여튼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전기철도에 제어해서 GTO의 게이트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가되는 직류 전압의 온오프를 반복해서 직류의 평균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어 방식을 초포 제어 방식이라 부릅니다. 특히나 지문에서 직류 전압을 또 다른 직류 전압으로 제어한다라는 이런 느낌의 문구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답은 초퍼를 고를 수 있겠죠. 다음으로 22번째 문제입니다. 전차선을 펜타그래프의 접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구분하는 장치를 구분장치라고 한답니다. 이 구분장치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에 또 5가지 선지가 있는데 실제 이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4번이 됩니다. 여기 주어진 선지를 보시면 국내에 사용하는 모든 열차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구분 장치에 대한 규정을 확인을 하면 국내에 사용하는 모든 열차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구간을 지나다니는 열차에 대해서만 대응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답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23번째 문제입니다. 운전 중인 전동차의 전동기의 전원 공급을 멈추면 회전력에 의해 전동기가 발전기로 작동하게 된답니다. 이때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여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면서 제동하는 제동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체크한 이거 자체가 핵심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면서 제동하는 것을 우리는 발전 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력을 전원부로 되돌린다면 그때는 회생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24번째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한 5줄로 나온 지문이 가장 길었던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지처럼 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8줄 정도로 보기 되었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의 지문이 겁나 길게 나왔더라.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전차선을 가설할 때 직전 장치의 펜타그래프의 수동판이 한쪽이나 집중 나오되었으니 장치편에서 방정기에 직선을 하고 지그재그 식으로 설치하여 수동판 나오와 고르게 진입을 한답니다. 전차선의 궤도 조심해서 수평거리를 편이라고 하는데 전차선의 편이가 너무 크면 직전 장치가 전차선을 벗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서 편이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데 풍속 30m/s를 감안한 표준 편의는 몇 밀리미터입니까? 야, 이런 것도 힘들어요. 그죠?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풍속 30m/s를 감안한 표준 편의는 200mm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더러운 문제이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 즉, 전기 기사 범위로 준비한 수험자 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더러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그쵸 더럽죠. 자, 일단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째 문제입니다. 교류 전기철대 급전 방식 중 상하선 연결 방식, 뭐 다르게 PP 급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5가지 선지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었던 것은 5번째, 회생 전력 이용률이 낮다. 이 놈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PP 급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전력 이용률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4월 6일 날 풀었던 문항을 다 확인한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당시에 기억으로 최대한 출제된 문제 가깝게 이렇게 한번 복원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고 이전에 행하고 있었던 비공개 단톡방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완벽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좀 복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쪼록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뭐 앞으로 솔직히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치셨던 분들께는 다시 한 번 더 이 출제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이 오픈톡방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기 직렬에 대한 문항을 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QR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